지금 2020년 통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약 4,260만 명이 낙태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흡연 음주, 암으로 사망한 경우 전염병 사망한 것보다 훨씬 압도적인 숫자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약물 낙태는 매우 편하고 안전하게 임신을 종결시킬 수 있는 방법일 뿐더러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다라는 주장이 거세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 말이 얼마나 거짓이고 그리고 여성 폭력적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약물 낙태는 안전하다는 거짓말입니다. 임신 중지는 시점과 관계없이 만삭 출산보다 안전하다. 이 말이 지난 9월 남인순 의원께서 주최하신 한 간담회에서 발제자로 초청된 수잔 펠트하이스 박사가 한 발언입니다. 이 의사가 소속된 단체는 위민웹이라는 단체인데, 낙태약을 우편이나 택배 방식으로 제공하는 해외 서비스인데요. 그럼 과연 이 여성께서, 이 의사분께서 하신 말이 그냥 독단적인 발언일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은 많은 프로 초이스, 그러니까 낙태를 찬성하고 낙태를 직접 수행하는 단체들이 약물 낙태는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이다, 임신을 만삭까지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고, 심지어 WHO 발언에서도 이런 발언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이것이 사실일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런 주장은 과연 어디서 나온 건지 찾아보면은 2012년 산부인과 학회지에 보고가 된 단 하나의 논문에서 기인합니다. 이거 이제 미국의 통계 자료를 분석한 건데요. 이제 당시 출산 관련 모성 사망률은 출생 10만 명당 8.8명, 낙태 관련 사망률은 낙태 10만 건당 0.6명. 그래서 합법적인 낙태는 출산보다 14배 안전하다, 이런 주장을 담은 논문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는 많은 그런 한계가 그리고 우려할 점이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로 연구진들이 친낙태 연구자이고 낙태 시술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결과를 재현한 연구가 그 이후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 세 번째로 출산 관련 데이터는 너무나 명확하게 의료 데이터에 남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나는 반면에 낙태 관련 데이터는 음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과소평가될 여지가 있다. 이런 비판들을 지금 받고 있지만, 모든 낙태는 안전하다, 출산보다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근거들은 여기 이 연구 하나에서 기인합니다. 두 번째 자료는 FDA 자료입니다. FDA에서는 이제 경년 또는 이제 매년마다 이제 약물 낙태 부작용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 약물 낙태 허용 이후에 현재까지 미국에서 750만 명이 약을 복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망은 36건, 그리고 입원은 1056건. 그래서 모든 이상 반응이 이제 4,000여 건,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종합해 봐도 이제 퍼센트율로 따졌을 때 부작용이 0.05% 정도밖에 안 돼서 이건 정말 너무 안전한 약이고, 사망이 그동안 36건밖에 없었다. 그래서 앞서 보고한 0.6보다 오히려 더 낮은 사망률을 보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과학적으로 낙태약은 안전성이 입증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사실일지 저희는 이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근데 미국 낙태 보고 시스템에는 굉장히 많은 결함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연방법상 낙태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나 미시간, 뉴저지 이런 주는 아예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서 낙태가 많이 이루어지는 주의 정보는 공식 데이터에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트마우 연구소는 친낙태 연구소인데요. 이 기관이 발표한 2020년도 기준의 낙태 수치를 보면은 CDC가 보고한 낙태 건수보다 약 1.5배가 높은 건수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FDA 부작용 보고 시스템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역시 의무사항이 아니라 제조사나 의료진 또는 환자가 이러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라고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이고, 이걸 보고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를 자발적으로 보고하려는 의지가 떨어지겠죠.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2016년 이후에는 사망 외 부작용은 이제 보고할 의무에서 폐지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출혈, 감염, 임신 실패, 낙태 실패, 이런 심각한 합병증은 이제 정부의 공식적인 보고서에서 누락이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제조사의 연구진들이 데이터를 축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위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단코라는 약물 제조사와 FDA는 약 10건의 임상 시험, 약 3만 명의 이제 여성들을 대상으로 심각한 부작용률이 0.5% 미만이었다라고 보고했지만, 최근에 한 기관에서 이제 실제 보험 청구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심각한
심각한 부작용이 10.9%로 나타났고 약 22배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많은 낙태, 친낙태 성향의 연구진들이 연구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충분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낙태 약물을 제공하는 기관들이 여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응급실을 방문하게 될 경우에 낙태약을 복용했다고 말하면 의료 서비스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낙태약을 복용하고 내원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코멘트를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료 데이터상 이런 정확한 집계가 어려운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은 미국보다 조금 더 빨리 약물 낙태를 승인을 했는데요. 이제 91년도에 이제 제한적으로 승인을 했고, 2019년도에는 이제 미소프로스톨만 자가 복용을 허용했고, 2020년도에는 이제 코로나를 핑계로 두 약 모두 자가 복용을 하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이제 팬데믹이 종료된 후에 이제 아예 자가 낙태를 공식적으로 허용을 했고, 결과적으로 지금 2022년도 기준으로 86%가 약물 낙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영국의 실태는 과연 어떨까? 이제 2021년도에 이제 한 기관에서 그 영국은 공중보건 의료 서비스를 이제 나라에서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 127개의 그런 기관 중에서 85개의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병원 진료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제 낙태 실패가 6%, 그리고 실제로 수술까지 연결된 경우가 3%, 그리고 과다출혈 2.3%, 당연히 FDA나 미국에서 보고된 안정성 보고서에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수치입니다. 그럼 영국 보고서는 과연 영국에서 발표하는 이런 데이터들은, 국가기관 데이터들은 과연 투명할까? 이제 봤더니 이제 이 그래프에서 막대 그래프는 실제 병원 데이터를 분석한 거고, 아주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빨간 선은 낙태 기관이 정부에 제공한 그런 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2022년에 영국 공식 통계는 이제 낙태 합병증이 300건이었는데 실제 병원 데이터는 11,256건, 정부가 약 11,000건의 합병증 사례를 누락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런 통계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우리는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이제 핀란드에서 수행된 연구인데요. 이제 낙태 후에 약물 낙태 그리고 수술 낙태가 단기 합병증이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를 봤을 때, 약물 낙태는 수술 낙태보다 약 4배 이상의 전체 이상 반응률이 높았고, 뭐 출혈, 불안전 낙태, 수술적 치료 모두 다 월등히 약물 낙태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물 낙태는 흔히 안전한 방법, 덜 위험한 방법이 아니라 덜 보이는 위험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요. 이제 2000년도에 약물 낙태를 승인한 이후에 지금까지 이제 그래프가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빨간 선은 약물 낙태가 차지하는 비율이고, 파란 선은 연간 총 낙태 건수, 그리고 초록색 선은 1000명당 낙태가 몇 명의 여성에서 나타나고 있는지.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약 3번의 약물 낙태의 접근성을 완화시키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기존 7주에서 10주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절차를 간소화시켰고, 2021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코로나를 핑계로 우편 배송과 원격 처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에는 대형 약국 체인에서도 이제 판매를 허용했는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2021년 기준으로 약 100만 건 이상의 낙태가 이제 시행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이거는 여성 1000명당 20명이 낙태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중에서 63%는 약물 낙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약물 낙태,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서 이 그래프에서 잘 보시면은 그 3번의 접근성이 확대된 시기마다 전체 낙태 건수가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약물 낙태의 접근성을 높이면 낙태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미끄러운 경사길을 걷게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럼 낙태는 정말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는가, 낙태는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능 통치약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재생산권은 여성의 주요 권리고, 그 사회적 낙인 없이 임신 의료 서비스, 이게 낙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여기에 접근하도록 보장을 해야 되고, 안전한 유산 유도제를 조입하지 않아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고 있고, 낙태권은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의 포괄적 권리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과연 그럴지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약물 낙태를 하게 되는 경우에 여성은 태아를 그 출혈 과정을 통해서 직접 배출되는 경험을 내 눈으로 목도해야 됩니다. 이게 여성에게는 굉장히 장기적인 심리적 상처를 남기는 폭력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아까 초음파 사진도 보셨지만 이 사진은 이제 임신 7주에 자연 유산된 태아의 모습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약물 낙태 과정 중에 이런 모습의 아기가 그대로 배출되는 과정이 해외에서는 이제 보고가 된 적도 있는데요. 이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I felt horrible taking it because as soon as I took the first pill, I didn't want to. I had really bad cramps as I was drifting off into sleep. Then when I woke up, I actually didn't feel anything, so I didn't think it had worked. And I just remember lifting up my blanket and it being like a scene out of a horror movie. And I just remember getting up, and as I got up I could feel a drip of blood coming down my legs, and then I looked down and I'd made a mess on the carpet, and to this day I've still got a stain on the carpet, which is all I've got left with my baby now. Then I rushed into the shower and I just remember washing the blood of my baby down the shower. The at-home abortion is being made to make you think that you're doing it in the comfort of your own home without, having to travel to a clinic or a hospital. But then you've got the memory of the loss of your child in your own home forever. So now, to me, my home's not my home, my happy, safe place. It's the place where it took away my child. If I could go back, my decision would be completely different. And I would never want my worst enemy to feel the way I'm feeling now, because it's the worst feeling in the world.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약물 낙태는 아니지만 낙태를 경험한 여성이 낙태 후에 얼마나 심각한 그 정신적 트라우마, 자살 충동과 얼마나 싸워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인터뷰한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캐나다 퀘벡에서 보고된 대규모 연구인데요. 28,000건의 낙태와 그리고 120만여 건의 출산 여성들을 비교해 봤더니 까만 선이 낙태의 여성이고 이제 요 밑에 있는 선이 다른 출산을 경험한 여성인데 약 17년 후에 그 정신질환 때문에 입원할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고 약 2배 이상이었다. 그리고 초기 5년 동안 위험이 가장 높았는데 특히 약물 남용과 자살 시도가 이제 낙태를 경험한 여성에서 월등하게 높았다.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021년도 이제 대상 조사에서도 정신적 후유증이 한 60%, 신체적 후유증이 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선택권 뒤에 숨은 압박입니다. 이제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약물 낙태까지 허용하면 그 모든 것이 완성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압력과 그리고 파트너, 가족의 강요가 배경인 경우가 다수 존재합니다. 이제 2023년도에 한 연구에 의하면은 낙태를 받은 여성 중에 61%가 가족과 파트너, 사회로부터 압박을 받았다고 응답을 했고 약물 낙태는 이러한 것들의 그 허들을 낮춤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권리를 악화시키는 구조적 폭력의 문제를 더 심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최근 기사인데요. 이제 2년 동안의 교제 기간 동안에 남자친구가 이제 3번 동안에 낙태를 강요했고, 그리고 사후 피임약 복용을 5번을 한 그런 커플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낙태 강요죄로 이제 낙태를 강요한 거는 강요죄, 그리고 정신적 학대에 대해서는 위자료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법적 공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제 강요된 약물 낙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온라인 우편 주문 허용이 증가하면서 이런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 변호사, 영국에서 고위 공무원 이런 분들이 여성에게 몰래 낙태약을 먹이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과연 자가 낙태는 그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얼마나 보장하는가라는 문제에서 봤을 때 의료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합병증의 위험을 여성 혼자 감당하게 하는 의료적 방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비의료화된 낙태는 여성의 의료 접근권을 축소시키고 여성을 자기 몸의 의료 서비스 공급자로 내모는 구조적 폭력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 9월달에 이제 저희 태요연에서 주관한 학술 세미나에 그 싱가포르의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이 제니퍼 황 목사님은 본인이 2번의 낙태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위기 임산부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씀이 낙태를 고려하는 많은 여성이 위기 임산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때 알기만 해도 마음을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위기 임신 센터가 민가 그리고 관의 협력하에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민간에서는 약 2,750개 이상의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한 해 동안 5천억 원의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입양을 포함한 임산부가 그리고 출산 후에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낙태약을 도입할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보호 입법 방향을 6가지 정도로 이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강요받지 않고 생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낙태와 출산이 얼마나 위험하고 문제가 있는지 여성에게 객관적이고 확실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 때부터 이런 통합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원을 제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해외 자료를 따라서 무조건 낙태약이 안전하다 이런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한가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을 갖고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수립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체계 정비와 함께 남성 책임을 강화시켜서 이 낙태의 문제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과 여가 함께, 그리고 전 사회와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될 문제라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거는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낙태약을 도입하는 것은 온전히 부담과 위험을 여성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의료적 방임이자 인권의 후퇴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는 여성에게 약을 제공할 것이 아니라 임신 위기 지원, 출산 양육의 보호 시스템, 그리고 의료 상담 체계 강화로 응답하는 것이 마땅한 의무가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